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 이기는 공천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무당층을 투표적으로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선거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실제 이게 여론조사가 그 19세기 아니 20세기 한 중반까지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그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결과와 다른 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뭐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린 거고 바로 지난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던 것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다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압도적인 당선으로 거의 그 뭐 40대 10 정도로 한 10개 주 정도만 밀릴 뿐이지 힐러리가 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보면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뭐 진보 신문에도 하나 났고 그리고 보수 신문에도 2개가 났는데 이 여론조사가 너무 들쭉날쭉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가령 각 후보를 대비하고 어떤 지역구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한 700명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공표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지역에서 한 그 같은 날 아침과 저녁 때 한 여론조사가 너무 틀려가지고 그 양쪽에서 의뢰를 한 건데 너무 틀려가지고 오늘 중앙선관위가 그러시고 공표하지 마라. 그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표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건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건 유선하고 무선 차이가 또 너무 큰 거예요. 워낙 크니까 유무선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저는 여론조사는 좀 가급적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수 야당이 밀리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이 선거에서 정말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무당층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지금 1월 초에 했던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33%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난 그 4월 첫째 주에서는 22%로 줄었거든요. 11%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한 조사는 2월 말에 했는데도 무당층이 무려 45%를 기록을 해요. 이게 4.5%가 아니고 45%란 말이에요. 그러면 엠브레인 퍼블릭이 영터리 같은 조사기관이 아니라면 그 무당층이 45%가 나온 것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설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유달리 무당층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 그래서 남은 그 일주일 동안 이 무당층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그 선거의 그 승패가 좌우가 될 테니까 가급적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우리 무시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 나온 여론조사는 하나같이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한 5세 이상, 그럼 60세 이상 확실하고, 그건 이제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30대, 40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긍정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지지세가 높아요. 30, 40대가. 근데 언론 어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느 여론 전문가 하는 얘기가 35세에서 그걸 5세 정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 20년간으로 보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가 원래 문 대통령 지지 세력이었는데 그 이남자 사건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사건으로 조국 사건과 이남자 사건으로 그 지지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조국 사건으로 특히 그 균등한 기회 이걸 박탈당했다 그런 것 때문에 20대의 남자들이 좀 이반이 심했고 나중에 원종건이라는 이베이 청년을 그 민주당에서 영입인사로 발표를 했는데 하필이면 미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떠나간
이 여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원래 이 여자의 지지가 제일 강했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여론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말은 예, 지금까지 보면 양 진영의 충돌이 아주 심한 게 대선입니다. 총선보다는 총선은 뭐 각 지역별로 인물 경쟁이 대지니까 진영 간의 충돌보다는 인물 경쟁 측면도 늘 같이 부각이 됐는데 대선은 안 그렇거든요. 문자가도 진영 간의 충돌이 늘 있어 와서 내가 그 이 선거 방송 같은 걸 하고 또 정치 평론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야 이제 정말 진영 간의 싸움이 불똥을 튀긴다. 정말 이게 극렬하게 세졌다. 아마 이게 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인데도 진영 간의 싸움이 굉장히 지금 불꽃을 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이 과거 총선에서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번은 마치 그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영 간의 충돌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왜 그 투표율 50%는 이제 취소하겠다고 왜 얘기했는가 하면 이 진영 간의 싸움 때문에 어느 쪽이든 꼭 투표를 하러 가겠다 하는 의향을 많이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또 그 아까 말씀하신 20대하고 50대가 세대별 투표를 보면 키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많은 분석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30, 40대는 그 여당이 좀 우호적이고 60대 이상은 그 확실히 야당이 우호적인데 20대와 50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많은 분석하는 분들 얘기는 그 20대와 50대에서 이제 승부가 갈릴 수가 있다.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 야당도 50대하고 20대에다가 주력을 해야 되고 뭐 또 수승을 하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아까 50대 유권자가 많았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그 표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극을 자꾸 받으면 투표장으로 가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투표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올라서 구슬을 만져봤어요. 드디어 만지셨어요. 모처럼 존 스트라다무스. 뜬다. 자, 이제 CG 들어와야 돼요. 모처럼 몇 구슬을 번 하셔요, 쫙, 몇 번 하셔야 돼요. 구슬을 잘 만져보니까 딱 나오는 숫자가 있더라고. 59.4. 오, 지금까지 59.4 적어놓을게요. 야, 이거 맞히시면 정말 리스펙트. 그래 되면 나 변호사 3일 문 닫고 네네. 돗자리 깝니다. 그러니까요. 예. 돗자리 깔고 혼자 이제 사시겠네요, 문자가들로 진짜. 직업을 바꿀 겁니다. 아, 제 처음 고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 네. 네. 그런 약간 사행성의 예측. 아니 우리 공영방송에서 하는 내가 프로그램에서 오늘 사실 내가 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내 나름대로 계산을 쭉 해봤어요. 나름 좀 하니까 감정 구슬을 만지신 게 아니구나. 하니까 59에서 한 60요 사이인데 네. 보니까 가장 근접한 게 59.4처럼 보이더라고. 저는 지방선거보다 살짝 높으리라고 봐요. 네. 지금 그 TV를 보면서 요사이 느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죠? 문전뉴스. 이거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전화 받은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전화 받는 사진이 정확 이틀 한 번씩 꼭꼭 TV 뉴스 화면에 나옵니다. 맨 앞부분에. 오늘은 호주와 폴란드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전화 받았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대화별로 쫙 이렇게 해서 마치 옆에서 속기록을 작성한 듯이 이래서 보도자료를 쫙 달아내놔요. 그게 일제히 보도가 다 됩니다. 그 모든 언론에 뭐 청와대에서 나온 보도자료니까 끊김없이 보도를 다 하죠. 이 호주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고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틀 한 번씩 나와요. 평균. 이게 문전 뉴스입니다. 지금 옛날 땡지 뉴스란 거 알죠? 전두환 대통령 때 9시 뉴스 딱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딱 이렇게 기자가 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딱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이 키트 좀 보내주세요. 아, 네, 성하게 보고 보내줄게요. 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방역 그걸 가지고 그걸 방역해서 성공한 그 방법을 공유를 하자. 그래
갈차 줄게 뭐 이런 내용이야 주로. 주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이걸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도배를 하는 데다 이것뿐입니까? 이 KBS를 비롯해서 이거 뭐 KBS 편집해도 좋아요. 이 KBS를 비롯해서 전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이게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얘기죠. 또 그냥 다른 아침에 무슨 대담에서도 이 얘기죠. 계속 이런 얘기야. 종일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땡지 뉴스가 아니고 문전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의 전화 받는 사진은 이제 너무 유명해졌어요. 딱 안경까지 딱 잡숫고 딱 전화 받는 이 사진이 이제는 너무 유명해진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권이든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어도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죠. 이런 진도는 나오면 청와대에서 그냥 간단하게 어디 뭐 무슨 나라에서 이렇게 요사이 우리 이게 키트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나가죠. 이렇게 모든 대화 내용을 해서 친절하게 해서 마치 이것이 엄청난 뭐 거대한 우리 안보나 경제 문제 직결되는 중대한 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거기다가 대통령이 보세요. 지금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 직접 하고 있어. 전국에 지금 다니는 거야. 그냥 이틀에 이것도 이틀 한 번씩이에요. 뭐 아니 거의 매일이에요 지금. 매일 뭐 어제는 공항에 가고 오늘은 강원도 가고 그저께는 제주도 가고 매일 외부 행사야. 과거에 대통령이 이렇게 외부 행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매일 외부 행사예요. 가서 공항에 가서 빽 또 거기 그 영종도 공항 지금 텅텅 비가 있잖아요. 거기 남아 있는 다 3분의 1 휴직인데 남아 있는 애들 끌어모아 놓고 여러분들 고생 많다 이러고 또 트위터에다 글었어.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부터 페이스북을 했어요. 페이스북에다 글을 뭐 쓰는가 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감염은 차단한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 그리고 끝에는 늘 하는 말이에요. 고맙고 또 고맙다. 이건 아주 상투적인 용어대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식 표현이야. 그냥 고맙다가 아니야.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야. 고맙고 또 고맙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는 개인 방송에서 좀 황 대표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이걸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 비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그 처음에 국민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피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쓸 때부터 이 민주당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자당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 그 당정청 협의 때 그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강기정 수석이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고성을 올렸다 냈다 하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처음에 민주당은 80%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80%까지 주자 이랬는데 그 홍남기 장관이 아니다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절충안을 낸 것이 이제 그러면 50%부터 70%까지는 반을 주자 이러니까 은성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면서도 우리는 인심 다 잃어버린다 표 다 잃는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게 70% 100만 원이었잖아요. 4인 기준 100만 원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황교안 대표가 국민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했었어요. 그 뉴스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우리 지금 장기 재정 수지로 저래 되면 국채를 그만큼 더 내야 되는데 뭐 적게는 몇 조, 많게는 뭐 10조 이렇게 또 빚을 내야 되는데 저래 되면 앞으로 이 보수도 정책이 있잖아요.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야 되는데 톱니가 하나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가 그래버리면.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갖고 국민 전원에게 50만 원씩 주겠다 하고 받고 친 거예요 이걸. 베이스를 한 거죠. 아니 이게 보수 신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받고 또 때렸다는 식으로 레이스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포카판처럼 돼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제가 직접 듣기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구당 여러 군데서 중앙당에다가 이래갖고 수도권 선거 잡나 망한다. 이 70%만 주기로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30% 불만 가진 건 당연한 거고 이 기준에 맞물리는 사람들도 엄청난 불만들이 많고 불만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 선거 망한다 이게. 특히 수도권처럼 박빙을 다투는 선거에 있어서는 이 큰 문제가 터진다. 이러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전원에게 50만 원 주자 이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이 만세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좋다. 전원에게 주자. 전원에게 4인 가구 이제 100만 원 이제 1인당 100만 원인지 받고 또 덧친 거예요. 덧쳤단 말이에요 이게. 따따블로 갔다고 어느 신문은 표현을 한 겁니다. 따따블이라고. 따블에다 따따블인 게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 그럼 보수에서 덧칠 거냐? 덧칠 거냐? 받고 또 덧쳐? 그냥 콜만 해야죠. 아니 이게 콜만. 지금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슈는 제가 이제 캠페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니 잠깐 그 말씀 전에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선거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재밌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아주 퍽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선거에서 유불리는 따지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본인이 혼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선거에서 유불리는 따지지 않겠다. 선거에 저도 이건 해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면 우리 보수 쪽에서는 왼쪽에 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회적 경제라 그런 용어를 자주 썼기 때문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충돌이 많이 됐던 분이에요. 저도 참 가깝고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유세를 하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근전 보수 정당에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주던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던 빚을 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할 소리냐 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싸움 났어. 그래서 내가 어제 가만 생각하다가 나도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그리고 나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나한테 문자가 거의 한 20통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간에 이 화급한 시간에 왜 그렇게 보수 분탕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따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네 분은 네 말 잘했다. 네 말 맞다. 응? 이래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은사를 구사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보수가 내부에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 그 긴급 지원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 참 보면 내가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그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런 긴급 그 지원금 같은 것을 정말 필요한 곳에만 긴급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4대 보험 감면을 해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해고를 안 한다. 일단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해고를 안 한다. 이런 주장을 내가 해오는 사람인데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요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해. 이제 드디어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험도 감면을 해주고 전기세 같은 것도 감면을 다 해주고 처음에는 뭐 이게 그 납부하는 걸 유예해주겠다 이러다가 이제는 감면을 변호사님 한 개씩 하면 안 될까요? 이 이슈를. 감면을 다 아니 이게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받고 또 받고 하는 것도 문 대통령 이제 얹혀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황 대표가 지려버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당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됐다. 이게 원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그렇죠.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가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황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 명령으로 긴급재정 경제 명령으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는 걸로 하자. 그런데 그 긴급재정 명령은 헌법상 그 딱 조건이 걸려가 있습니다. 국회를 지금 당장 열기 힘들 때, 열수 또 없을 그리고 때, 천재지변과 외환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 과연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준할 수 있는 조건이냐는 것도 나중에 그 법정에서 문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은 사실 국회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아까 내가 그 문제를 나 이거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황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김종인 그 선생이 한 말대로 우리 그 거대 예산 512조를 한 20%만 세출 조정을 해도 100조가 나온다. 솔직히 저는 이미 한 저쯤에 그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뭔가 이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왜 자꾸 추경을 하자고 하느냐.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도 세출 구조조정만 해도 세출 경쟁만 해도 충분하다. 적어도 내가 훑어보니까 예산안 다 갖고 와서 대충 훑어보니까 70조 정도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세출 경쟁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김종인 선생은 뭐 100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든 나는 이게 전 국민 50만 원씩 주면 25조잖아요. 25조. 100만 원씩 주면 50조예요. 예, 25조씩 두 분 주면 가령 난 내 같은 사람 난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 뭐 그 5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자, 이 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반납할 사람들 반납 운동을 좀 하자. 예, 뭐 그럴 우리까지 수도 이거 있죠.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마 그런 반납 운동을 하면 동참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그렇죠. 거예요. 예. 사인하고 그냥 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가령 기존 512조 예산 안에서만 한다면 나는 이 황교안 안또 난 맞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미 기본소득 무제한 지원금은 저쪽의 아이디어였는데 거기에 올라타 분들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 통합당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모든 게 유리한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급소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급소가 어딘지는 몰라요. 내가 가만히 선거를 지켜보면 내가 그 아직까지 선거 기간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또 되고 나면 또 전시회 나가서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또 그런 말들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겠는데 여전히 통합당은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뭐 민주당도 상상력이 부족하지만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상상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선거 공부를 펼쳐보고도 알았어요. 선거 공부를 보면서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한 정당이 있느냐. 정말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똑같은 돈을 들이고 한 디자인인데도 기가 막히는 거야. 그냥 아주 그 어물한 얼굴들 쭉 나이를 놓은 그런 공보, 선거 공보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종이 뭉치에서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데 나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역시 이런 경제 폭망에도 장황한 핵심을 못 짚고 급소를 정확히 공개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대중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대중 친화적이라면 급소를 압니다. 뭐가 핵심인지를. 나는 김종인 선생이 와서 처음에 몇 번 작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할 때 드디어 급소를 아는 분이 왔으니까 좀 바뀌겠지 했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6일이 남았으니까 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6일이 남았으니까 내일 모레 어떤 또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선거는 하루 이틀 만에 선거의 바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는 마지막에 정몽준 그 의원이 갑자기 이 판을 깨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급격하게 기울었다고 봐요. 그 선거는. 그래서 그 대문 앞에 가서 이 정몽준 의원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되었을 때 문자 그대로 노무현 편은 완전 결집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그 뭐 이벤트도 아니고 뭐라고 해 그 해프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앞으로 남은 6일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가령 민주당 같으면 뭐 집단 감염 사태가 다시 터지는 걸 엄청나게 겁을 내야 되겠죠. 서울에 몇 군데만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면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흐려지고 다시 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감염 터지라고 우리가 기분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게 고민이죠. 예,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예. 고민이 아니라 그거는 못하는 거죠. 대신에 다른 쪽으로 어떤 가령 민주당이 가장 아파할 곳이 저는 알아요. 솔직히 말해 저는 압니다. 이 아픈 곳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
근데 가장 감안을 하나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명망과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가령 이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를 한다 했을 때 이 구름같이 이 뭐 법조인 또 몇백 명, 언론인 또 전인직 포함해서 몇백 명, 교수도 뭐 1,000명 이상 이거 와 모이든단 말이에요 캠프에. 그리고 대선 후보 캠프에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는 언론인 500명, 법조인 500명, 교수 2,000명이 딱 정해진 그거예요 숫자예요. 그리고 왕창 모이던 이유가 뭐예요? 안철수 캠프에 모이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책도 얘기를 안 했어요. 새 정치 하겠다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헌 정치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새 정치 하겠다는데 다 몰려갔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명망과 밑으로 가서 줄을 잡기 위해서 다 간 거예요. 거기는 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치 실장을 했던 장하성 교수부터 온갖 분들이 다 갔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령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도 명망과 정치를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잘났나 못났나 지금 통합당의 당 대표란 말이에요. 한국당 시절부터 당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과거 YSR DJ 같은 분이라면 뭐 어지간히 그 통합당이 실수를 해도 파묻혀지고 또 그리고 통합당이 뭔가 뭐 제대로 이 여당을 공격하지 못해도 잘 공격하는 것처럼 되고 이 지지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올라가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황 대표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여전히 10%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등을 하다가 뭐 최근에 3등으로도 밀리고 하는데 나는 그걸 잘 안 믿습니다만 어떻든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 위선이 그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야당 후보로서 카리스마도 못 갖고 있고 그만한 명망가로서의 위치에 못 올라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 그래프가 황 대표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야당에게 지지가 쉽게 안 모이는 거예요. 이 명망과 민주주의는 보수 따라서 표들이 왕창 몰려갑니다. 가령 국민의당에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처음에 딱 차렸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례대표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오롯이 안철수에 대한 인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령 황교안에 대한 어떤 인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황 대표가 그런 인기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한 격차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선거 직전에 한 여야의 지지도 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청이든 전체든 간에 단 한 번도 그만한 격차를 실제 투표에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늘 좁혀졌거든요. 늘 좁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하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수의 우리가 가담하고 싶어하는 경향. 이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경향이에요. 나도 다수편에 기대에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욕을 안 들어. 이게 무심결에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막상 투표장에 가면 이 주어진 선택지에 도장을 찍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수에 기대고 싶어하는 다수에 가담해서 자기도 안도하고 싶어하는 경향.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레프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소수가 늘 옳다. 소수가 늘 옳은 거야. 아니 소수가 늘 옳은 거예요. 선거에서는 소수는 옳지 않은 거예요. 선거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수결의 뭐랄까 부조리함이랄까. 아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2018년 지방선거와 2010년 총선을 보면 네. 부동층, 미결진층이 마지막에 어디로 갔느냐 보면 야당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격차가 확 줄어들죠. 네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조사들 중에는 여전히 미래통합당으로 갈 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그 추측이죠. 그렇죠. 아니 지금, 아니 실제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 나타납니다. 이 미결정층이 갤럽은 지금 22%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미결정층 무당층이 훨씬 높아요. 네. 거의 뭐그 3월 달에 한 조사가 45%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그런데 이 무당층 안에 가령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긍정평가하느냐 부정평가하느냐 보면 1대 2.5 정도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이 무당층을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미래통합의 원래 보수였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통합당에 2%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중도층에 아니 무당층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열렬한 보수 지지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쉽게 말하면 이제 공천뿐만이 있어요. 공천이 조금 그 사람들 만족하게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공천은 지역구 공천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공천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종의 파문을 일으킬 정도 시끄러웠잖아요. 그 공직 불만이 있고 하나는 전략 불만이 이 전략 불만은 황교안의 리더십 불만이에요. 뭔가 카리스마 있게 자신들을 대변해서 해주지를 못한다, 내놓지를 못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급소를 찌르지 못한다는 불만이에요. 세 번째 불만은 비박 친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과거에 박근혜를 일일이 지지했던 사람 역시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박근혜를 아직도 석방을 시키지 못하고 이 비박 친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불만들이 그런데 가령 우리 공화당에 간다라든가 친박인데 친박 신당에 간다라든가 하긴 그거 가봤자 내 표가 4표가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무당층으로 남아있는 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들에 대해서 이게 통합당이 지금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만들 사실 시간적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다 끝났어요. 다만 그런데 하나 이게 기대를 걸 수 있다면 마지막 남은 기간 안에 그래도 유일한 보수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표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투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과연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개입을 충분히 메꿀 것이냐 나는 네. 분명히 그 더불어민주당 거는 계속 내려올 거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아침 신문이죠. 불과 2주 전에 양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미래통합당이나 똑같이 130석 정도가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대본부에서 기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에서 139석까지 폭이 9석이 더 올라갔어요. 늘어났고 반면에 통합당은 123석에서 130석 사이 그리고 거꾸로 7석이 밑으로 아랫부분으로 더 가능성이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이 여론의 흐름 그리고 선거를 직접 해보는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난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자꾸 급하게 재촉하지 말아요. 네. 네. 지금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 임기 후반에 그러니까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선거부터 임기 후반에 가까운 선거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게 2012년 선거밖에 없습니다. 2012년 선거는 당시 그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 과반수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를 선거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참 걸맞은 승리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야당이 져서 또 한 번 그런 이변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가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중간평가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고 투표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실제
그 보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들려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안 그렇거든요.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변수가 이만큼 크게 작용했을까? 그거 아니고는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갑자기 뭐 무역이 잘 됐다라든가 뭐 투자가 확 일어났다라든가 이자리가 확 늘어났다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 변경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더 악화가 됐잖아요. 모든 것도 악화가 되고 가령 수출만 하더라도 지금 17개월째 지금 급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투자, 소비, 생산 뭐 그다음 수출까지 뭐 소득까지 뭐 하나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이긴다고 하면 뭔가 야당이 되게 잘못했거나 그거예요. 야당이 아주 잘못했거나 그래서 정말 세간이 떠드는 말대로 정말 문 대통령은 야당 복은 타고났다 뭐 이런 말이 정말 정설이거나 아니면 코로나19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꾼 엄청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종로와 구로울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 근데 종로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구로울은 차이가 커요. 거기다가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던 강효식 후보도 사실 지지도가 미미하니까 설령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좁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대문 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대문 갑은 매년 선거 때마다 뭐 격차가 컸는데 막상 뚜껑 읽어보면 다 집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후보하고 이성훈 후보 자체가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게끔 재밌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여론조사가 4월 4일과 5일 사이에 있었는데 그 격차는 지금 현재는 뭐 한 16% 가까이 납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또 뚜껑 열어보면 보기보다는 거의 한 4, 5%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접진을 보일 것이라 저는 보입니다. 변호사님하고 내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종로? 네. 종로 다른 데는 제가 다 내기 못하는데 근데 종로 종로는 얘기를 할 때 눈을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왜냐면 데이터가 저거 말고도 보조 데이터가 많아요. 종로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보조 데이터들이 있어서요. 가장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가 종로다. 아니 이상하게 그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그 후보를 이낙연 전 총리를 이긴 어떤 데이터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선거를 재밌게 보는 게 나는 늘 이 선거판을 가장 그 좌지우지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변수는 뭔가 하면 한쪽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골리앗이고. 노상 지금 1호이신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는 느긋하게 지방 유세까지도 다 다니시잖아. 느긋하게 어디 가서 격려도 해주고 오고 저쪽 파주 올라가서도 격려도 해주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게 뭐 방역까지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외롭게 다윗처럼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보수 쪽은 조금 달라요. 네. 보수 쪽은 가령 이게 통합당 후보 말고 그 반발해서 나온 무소속 후보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초부터 그 별도로 출마한 가령 그 영등포 어리죠. 그 박용찬 후보가 나가 있는데 이정현 전 대표가 또 거기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미 없는 그 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지를 만약 그대로 다 버틴다면 이쪽과 다시 붙어볼 만한 박빙의 승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데가 꽤 제법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추홀 같으면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민주당은 문자 그대로 박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상수 후보가 와서 상당히 격차 있는 3위를 하는데 그 표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10몇 %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후보 단일화를 하면 윤상현 후보가 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가령 경상도에 가면 이제 문자 그대로 그 삼각구도를 이루는 게 한 2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가령 그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이런 데가 전국이나 따지고 보니까 많게 보면 7개, 적게 받아 4군데가 됩니다. 이번에도 강원도에 제일 문제되는 게 바로 이 강릉이에요. 여기 복잡해요. 예, 권성동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탄핵 그 소추위원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었잖아요. 이제 그 여파로 이번에 컷오프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순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과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상 홍윤식 이제 저분은 공무원 출신인데 저분이 출마를 했는데 꼴찌예요, 지금. 예, 권순동 후보보다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래서 여기에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다 최민희 후보까지 또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3파전 비슷하게 되고 홍윤식 후보가 축 처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합쳐서 단일화가 되느냐 막판 단일화가 되느냐 근데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많은데 지금 단일화를 서로 간에 제안을 해놓고 있어서 이 결과도 막판 선거에 또 하나 또 재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통합당이 이기는 선거를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 이기는 공천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단적으로 이기는 공천을 못한 증거예요 이게. 가령 인천 미추홀 어린이나 강릉 같은 것은 통합당 공관위가 얼마나 자의적인 공천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